안녕하세요. 네. 네, 이제 진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연구실에 꽃을 하나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유편 전체가 이제 5개장인데요. 5개장 중에서 마지막에 4장과 5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장자의 신상 이야기를 할 때, 사실 뭐 장자가 결혼을 했는지, 외편에 보면은 아내가 죽었을 때 노래를 불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 이제 나중에 지어진 얘기고요. 자식이 있었는지,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지, 제자가 있었는지, 사실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시에 장자가 이런저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지어서 사람들에게 들려줬는데 인기가 있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장자의 신상과 관련해서 가장 확실한 것은 이번에 등장하는 4장과 5장에 등장하는 장자의 맞수, 헷이라는 인물. 헷이가 장자의 친구였던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장자 전편에 걸쳐서 헷이가 나오지 않는 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헷이와 장자가 친구였다. 그리고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죠.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맞수입니다. 좋은 의미의 맞수도 되고 또 논쟁 상대도 됩니다. 때로 이제 헷이가 장자를 무시하고 장자가 또 반박하면서 헷이를 또 공경에 몰아넣는 그런 대목이 장자 전편에 걸쳐서 여러 차례 나옵니다. 실없는 소리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둘이 이제 야유회를 가요. 그리고 야유회를 함께 가는 관계라면 아주 절친한 친구라고 할 수 있겠죠. 야유회에 가서 이제 목가에 가서 못 위에 다리 위에서 장자와 헷이가 대화를 나눠요. 그게 이제 지어지락인데요. 지어지락. 어지락은 물고기의 즐거움이에요. 장자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해서 논쟁을 벌입니다. 장자가 가서 이렇게 다리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물고기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걸 보고 장자가 수거 추유하니, 수거라고 하는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온 건 아니겠죠. 저 깊은 물 속에 있다가 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쪽으로 나와서 이제 노는 걸 보고, 이게 물고기의 즐거움이다. 이런 식으로 감탄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참 즐겁게 놀고 있구만. 이런 식으로 이제 감탄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감탄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 같이 맞장구를 치면 될 텐데, 헷이가 딴죽을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장자, 너가 물고기가 아닌데 어떻게 물고기가 즐거운지 아닌지 아냐, 이런 식으로 이제 딴죽을 걸어요. 장자가 가만히 있지 않죠. 너가 내가 아닌데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네가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받아쳐요. 그러니까 헷이가 그거 봐라, 너가 아니기 때문에 너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는 것처럼 너도 물고기가 아니기 때문에 물고기가 즐거운지 아닌지 몰라. 그리고는 이겼다 그래요. 네. 장자가 거기다 또 보탭니다. 처음에 내가 물고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고기의 즐거움을 안다고 얘기한 거나 다를 바 없다. 그러니까 너가 나보고 물고기의 즐거움을 모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물고기의 즐거움을 아는지 모르는지 안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내가 아님에도 아는 것처럼 나도 물고기가 아님에도 물고기가 즐거운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받아치면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물론 이게 장자가 승리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이제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는 말꼬리 잡기에서 장자가 일단 이겼죠.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장자가 틀린 겁니다.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종족의 이돌라라 그러죠. 종족의 이돌라. 베이컨이 얘기한 종족의 이돌라거든요. 우리가 이제 금붕어 속에 있는 어항 안에 있는 금붕어, 말을 거꾸로 했네요, 제가. 어항에서 금붕어 있는 거 보고 금붕어가 즐겁게 놀고 있구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은 그 금붕어를 전혀 모르는 거죠. 금붕어가 무슨 그 좁은 의왕 속에 안에서 꼭 그렇게 행복할 수는 없을 텐데 우리가 보기에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게 사실은 정확하지 않은 건데도 어쨌든 이게 셋이라는 책이 아니고 장자라는 책이다 보니까 장자가 다 이기는 걸로 끝났죠. 물론 그런 거 상대의 의도를 왜곡해버릴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도 장자 또 뭐라고 또 받아쳤을 거예요. 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실없는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굉장히 그 친한 관계고 또 서로 이제 맞수이기도 한데 서무기 편에 보면 혜시가 먼저 죽어요. 장자보다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장자가 혜시의 무덤가를 지나면서 자기 말 상대가 없어졌다고 탄식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런 얘기를 해요. 영인이라는 사람하고 영인이라고 할 때 영자는 이게 초나라 수도가 영이에요. 초나라 수도에 살던 어떤 사람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영인이라는 사람하고 장석이라는 사람. 장석은 이제 목수입니다. 장자에 여러 차례 등장해요. 이를테면 역사수라고 하는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이 사라고 하는 토지신을 제사 지내는 사당에 자란 상수리 나무의 역사수입니다. 이 역사수가 엄청나게 거대한 나무인데 장석이 그 거대한 나무를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쳐가요. 원래 목수들은 좋은 목재를 보면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제 좋은 목재다. 베어서 어디에다 쓰자. 뭐 이럴 텐데요. 근데 역사수를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장석의 제자가 목수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장석의 제자가 역사수처럼 이렇게 큰 나무는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왜 그냥 지나가 버리십니까? 자기 스승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장석이 뭐라 그러냐면 쓸모없는 나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주제는 쓸모없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무용이 자꾸 대용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 주인공이 이제 장석인데 이 두 사람이 이제 서로 그 놀이를 하면서 지냈어요. 이 어떤 놀이냐면 영인이 코끝에다가 백토, 흰 페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끝에다가 얇게 백토를 발라요. 그러면 장석이 목수니까 도끼질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영인이 이제 코끝에다가 백토를 발라놓으면 장석이 도끼를 휘둘러서 그 백토만 깎아내는 거예요. 예. 도끼를 휘두르는데 파공성이 들릴 정도로, 바람 소리가 들릴 정도로 세차게 도끼를 휘둘러서 코끝에 있는 백토만 착 날리는 거죠. 그런 장난을 매일같이 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이 영인이 죽어버려요. 죽고 이 송나라에 갔을 때 송나라 원군이 장석이 그런 그 신기에 가까운 도끼질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모셔다가 나한테도 한번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장석이 상대가 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상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장자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같이 이 맞장구를 쳐주거나 딴죽을 걸던 혜시가 없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할 상대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걸로 봐서 이제 두 사람이 서로 그렇게 늘 딴죽이나 걸고 말싸움이나 하고는 했지만 실제로 아주 절친한 관계였고 스스럼없이 장자의 문제점을 제기했던 이 혜시가 나름대로 장자의 중요한 주인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뭐 비슷한 경우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우정 어린 관계죠. 평생에 이런 관계는 몇 명, 한 명 얻으면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우정이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친구는 열렸지만 우정은 쉽지 않잖아요. 우정이라고 하는 걸 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경우에 필리아, 친애 또는 우애라고 번역이 되잖아요. 여기서 이야기할 때도 우정 어린 관계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사귀고 싶은 마음은 금방 들지만 실제로 우정을 쌓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아마 거의 친구가 없었을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도. 왜냐하면 글이 그렇게 돼 있어요. 마치 남녀 간의 사랑이
동시에 여러 사람을 사귈 수 없는 것처럼, 글쎄 뭐 꼭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죠. 뭐 꼭 그런지 어떤 사람은 동시에 다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우정도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우정도.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은 일종의 과도한 감정인데 여러 사람과 동시에 그런 과도한 감정에 빠질 수 없다. 이렇게 써놓은 걸로 봐서 아리스토텔레스 스스로가 그렇게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 거고, 뭐 친구가 뭐 별로 없었을 겁니다. 더욱이 또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진실한 우정, 뭐 유익하기 때문에 사귀는 것도 아니라 그러고, 만나서 즐겁기 때문에 사귀는 것도 아니라 그러고, 오직 덕을 알아보고, 아레테라고 하는 그 덕이요. 그 사람은 가진 덕을 보고 사귄다. 맹자가 얘기한 거랑 똑같거든요. 맹자가 우야자는 우기덕이하라. 벗을 사귄다는 것은 그 덕을 보고 사귀는 것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되겠으며, 그걸 서로 알아보는 직이죠, 직이. 그러니까 직이라고 할 때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인데, 결국 무슨 뜻이냐면 나의 덕을 알아보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관계가 아주 드물죠. 드문 관계입니다. 장자와 해시 관계가. 비슷한 경우는 이제, 요건 이제 배가라는 사람이 있고 종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논어 강의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배가는 검은고 연주의 명인입니다. 배가 고금, 배가가 이 검은고를 연주하면 배가 고금, 검고를 연주한다. 그러면은 종작이가 들었어요. 그리고 종작이가 이 배가의 음악을 완전하게 이해를 합니다. 뭐 고산, 높은 산을 노래하면 높은 산이다 이렇게 감탄하고, 유수, 흐르는 물을 연주하면 흐르는 물이다 이렇게 감탄을 했거든요. 고산 유수곡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종작이가 먼저 죽습니다. 종작이가 죽으니까 배가가 이제 내 음악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검구줄을 끊어버리고 다시 연주하지 않았다. 비슷한 맥락이죠. 조선시대 연안박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안박지원은 이제 뭐 악사였던 연익성, 그리고 홍대용은 연주, 철임금의 연주 명인이거든요. 여러 차례 야유회를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천둥 소리가 나면 그걸 작곡을 하고, 연익성이, 그리고 홍대용이 연주를 하고, 박지원은 문왕조라고 하는, 철례조라고 하는 그 곡조에 가사를 붙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놀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홍대용이 56세로 비교적 젊은 나이에, 물론 이제 그 당시 평균 수명은 뭐 30세도 안 된 걸로 보기 때문에, 그 당시로 보면 오래 산 거죠. 근데 뭐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면 100살까지 간다고 하니까, 뭐 절대적으로 오래 산 건 아니죠. 이렇게 죽고 나니까, 연안박지원은 그 이후로 음악을 듣지 않았다. 음악을 끊어버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관계죠. 이런 관계는 이제 흔치 않은 관계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장자와 해시의 관계도 그런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이 4장, 5장에서 이제 처음으로 해시가 등장하는 대목을 읽어볼 텐데요. 이 해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이제 강대국이었던 위나라 재상으로 있었죠. 위나라는 이제 서쪽에 이 진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었고, 늘 이제 전쟁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장 생존에 필요한 유용한 기술, 이게 가치 있는 거겠죠. 당장의 생존을 확보해 주지 못하는 건 무용한 것이고, 그런 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발달한 윤리가 공리주의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람을 치료한다 이럴 때도,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경우에 약이 있다 그러면, 이 약이 제한되어 있다 그러면 누구한테 먼저 써야 되느냐? 가장 위독한 사람에게 약을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할 텐데, 군대에서 약을 쓴다 이렇게 되면은 가장 치료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게 약을 씁니다. 그래서 당장 회복해서 총칼 들고 전쟁터로 나갈 사람, 뭐 그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리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결과의 유리함을 기준으로 도덕적 가치가 결정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 가치관의 소유자죠, 해시는. 그러니까 유용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분명한 거예요. 쓸모가 있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쓸모가 있다, 쓸모가 없다고 하는 건 완전한 기준이 아니라 어떤 게 쓸모가 있는 거냐. 어떤 사람에게는 쓸모 있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쓸모가 없죠. 왜냐하면 욕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 어떤 저 음악을 듣기 위한 도구나 뭐 LP판이나 뭐 이런 걸 소중히 여기지만 음악에 관심 없는 사람은 그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죠. 욕망이 달라지면 쓸모가 달라지는 거죠. 유용한 것도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셰시가 가지고 있는 유용의 기준이 있는 거죠. 그 기준을 가지고 이제 장자와 논쟁을 벌입니다. 셰시가 이 위나라 왕으로부터 커다란 박씨를 받아요. 박씨. 호라고 나와 있는데요. 박호자 써서요. 이 박씨를 받았는데 이 위나라 왕이 그 셰시에게 박씨를 주고 하는 걸로 봐서 이때는 뭐 셰시가 위나라 재상으로 있었던가 재직 중이었던가 아니면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완전히 쫓겨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위나라 왕이 이제 박씨를 하사한 거죠. 그래서 그걸 원래 이제 임금으로부터 그런 걸 받으면 그냥 먹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논어에도 보면 임금이 살아있는 것들을 군사생이었던 공자가 이랬다 그래요. 산은 내려줬다, 하사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은 바친다는 뜻이고요. 산은 하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단목사 이름이 단목사 그리고 자공 이 공자 제자 자공이거든요. 자공의 이름은 하나는 바친다는 뜻이고 하나는 하사한다. 이런 이제 대꾸가 되는 맥락으로 이름을 지은 건데 군사생 임금이 살아있는 동식물을 하사하면 필육지릇이다. 반드시 키웠다. 반드시 그것을 키웠다. 노나라 임금이 이제 잉어를 하사하면 공자가 그걸 못에 넣어서 기릅니다. 맹자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잉어를 보내오니까 자산이 그걸 연못에 키우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살아있는 동식물들을 내리면 반드시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풍습은 뭐 인도에도 있었나 봐요. 제가 간디자서전을 읽어보니까 흰 코끼리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흰 코끼리가 뭔가 했더니 그 간디가 스스로 나는 더 이상 흰 코끼리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자서전에 쓴 대목이 있는데 무슨 뜻인가 했더니 인도에서 왕이 선물을 코끼리를 주는 거예요. 흰 코끼리를 선물로 주는 겁니다. 좋겠죠. 흰 코끼리를 선물로 받으면요. 굉장히 이제 값비싼 물건인데. 예. 근데 그걸 잡아먹으면 좋은데 잡아먹을 수가 없거든요. 임금이 내린 거니까. 죽일 수도 없고요. 팔 수도 없습니다. 예. 지금 만약 그런 물건을 여러분들이 말을 한번 선물로 받으셨다. 그럼 말값이 굉장히 비쌀 텐데, 그죠? 좋아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받을 땐 좋아하시더라도 일단 받아 나오면 그걸 팔 수도 없고 잡아먹을 수도 미안하네요, 말한테. 예, 잡아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처치 곤란한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놈이 엄청나게 먹잖아요. 말도 아니게 코끼리란 말이에요, 코끼리. 어마어마하게 먹어 치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아주 곤란해지죠. 실제로 조선시대에도 유구국에서 코끼리를 조선에 선물로 보내요. 근데 이게 왕조실록에 나옵니다. 코끼리를 선물로 받았으니까 이제 이걸 죽이지 못하고 키워야 되는데, 이놈이 이제 언젠가 사육사를 발로 밟아 죽여요. 먹을 걸 적게 줘서 그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사육사를 발로 밟아 죽였으니까 이걸 처벌을 해야죠. 네. 그래서 뭐 요즘 처벌은 이제 감옥에 가두는 거지만, 그 당시는 이제 멀리 유배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코끼리를 유배를 보냅니다. 전라도 어디로 유배를 보내요. 보내놓으니까 그 유배 지역의 이 수령이 그걸 어떻게 너무 많이 먹으니까, 너무 많이 먹으니까 백성들이 먹을 곡식이 모자라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원을 하니까 그래 그럼 여러 고을이 돌아가면서 관리를 해라. 그래도 나중에 섬까지 가요. 섬으로 유배 보내고 뭐 이럽니다. 아주 처치곤란한 물건이죠. 뭐 어쨌든 박씨를 이제 선물로 받았으니까 그걸 이제 키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키웠는데 엄청나게 큰 박이 열린 거죠.
헷이 얘기합니다. 위나라 왕이 나한테 커다란 박씨를 주길래 그것을 심어서 키웠더니만 엄청나게 큰 박이 열렸다. 그런데 이제 이놈 박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뭐 물을 담아서 그 물 끓여서 쓰려고 했더니 너무 커서 그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들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여러 용도로 쓸 생각을 해봤지만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무용, 쓸모가 없다. 그래서 난 깨버렸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기 때문에 깨버렸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장자가 이제 거기다 대고 셰시를 이제 비판합니다. 자네는 참 큰 걸 쓸 줄 모르는구만. 조로용대라. 그대는 참 조로용대. 용대는 큰 것을 쓰다 이런 뜻입니다. 그대는 큰 것을 쓰는 데에 졸렬하구나. 그러면서 송나라 사람 얘기를 해요. 송나라 사람이 이제 지난 시간에도 한번 등장했잖아요. 월나라 사람, 관도 안 쓰고 옷도 안 입고 단발에 문신을 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원나라의 화려한 장보관을 가지고 가서 팔려고 했다가 실패하잖아요. 그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송나라 사람 중에 여기 이제 거북귀자를 썼어요. 이게 거북귀인데 갈라진다는 뜻으로 쓸 때는 귀로 읽지 않고 균으로 읽습니다. 불균수. 근데 이제 송나라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걸 잘 만들어요. 불균수지약. 손 트지 않는 그 비방을 알고 그 약을 잘 만듭니다. 이게 이제 그 손빨래를 업으로 삼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 헌솜을 틀어서 보슬보슬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 솜을 튼다 그러잖아요. 그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걸 하려면 이제 물에다가 그 솜을 씻어내야 되는데 늘 물일을 하는 거죠. 물일을 늘 하다 보니까 손이 쉽게 트죠. 손 트는 경험은 저도 어렸을 때는 해봤는데 요즘 뭐 손 트는 아이들이 없더라고요. 인류가 갑자기 진화해서 손을 안 트는 건지 손이 안 트는 건지 이 생활 환경이 좋아져서 손이 안 트는 건지 뭐 환경이 바뀌어서 그렇겠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물리를 계속하니까 손이 트는데 손이 트지 않는 약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그런 기술을 갖고 있다는 소식을 어떤 계기 들어요. 춘추 전국 시대의 계기라고 하면은 유세객을 뜻합니다.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아다니면서 그 나라 군주를 설득해서 새는 달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뭐 영지를 하사받거나 뭐 큰 이익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유세객이에요. 돌아다니는 목적은 맹자가 다르고 뭐 손자가 다르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맹자도 유세객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객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위나라다 그러면 위나라 출신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유세하러 온 외국인, 그게 유세객. 근데 어떤 이제 이 유세객이 송나라 사람이 물일을 해도 손 트지 않는 약을 만드는 비방을 알고 있다. 이걸 알고 찾아와서 그 비방을 알려달라고 요구합니다. 백금을 줄 테니까. 많은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송나라 사람이 가족들을 전부 모아놓고 회의를 합니다. 우리가 대대로 이 손빨래 하는 일을 업으로 해왔는데, 그래서 손 트지 않는 약을 만들어서 잘 써왔는데, 지금 이 비방을 팔게 되면은 큰 돈을 벌게 된다. 그러니 알려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회의를 하고는 알려줍니다. 알려주는데, 그 유세객은 그 비방을 입수한 다음에 오나라 왕을 유세합니다. 오나라 왕을 찾아가가지고 그 비방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데
그 비방을 활용해서 겨울철에 월나라와 전쟁을 일으킵니다. 월나라와 수전을 해요. 수전을. 이제 물에서 전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물이 손에 닿을 수밖에 없고 결국 이제 손트지 않는 비방을 가진 오나라 군대는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월나라는 그게 없으니까 뭐 군사들의 체력이 약화되고 사기도 떨어지고 하겠죠. 그래서 결국 그 비방을 활용해 가지고 오나라가 대승을 거둡니다. 그러니까 이 오나라 왕이 땅을 찢어서 땅을 나누어져서 제후로 책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뭐 오나라 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원래는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요 오나라는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전국 시대에 들어가면 원래 왕이라고 하는 건 천자만이 왕이에요. 나머지는 전부 제후들입니다. 춘추 시대까지는 그랬는데 이후에 이제 뭐 초나라도 원래 초자라고 해서 제후의 낮은 직급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국 시대 들어가면 다 뭐 제나라도 왕이라고 그러고 오나라도 왕이라고 그러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오나라 왕 밑에 제후로 책봉이 되는 방식으로 이제 큰 벼슬을 얻은 거죠. 땅덩어리도 없고. 이 이야기를 장자가 이제 건네면서 자, 이게 어떤 사람은 평생 같은 비방을 갖고 있는데 불균수지약, 손트지 않는 비방은 손빨래 하던 사람이나 이 유색액이나 똑같이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은 여전히 손빨래 하는 일을 면치 못하고 한 사람은 제후가 되었다. 이 왜 이렇게 됐느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쓰는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시를 공격을 해요. 자네도 마찬가지 아닌가. 그대에게 커다란 박씨가 있다면 아니 왜 그걸 가지고 강 위에 띄워놓고 거기서 논일지 못하고 그걸 갖고 꼭 어디에 쓸 생각을 하느냐. 그대는 참으로 큰 것을 쓸 줄 모르고 그대에게는 이 꼬불꼬불한 쓸데없는 마음이 있는 것 아니냐. 봉지심 뭐 이런 말. 봉지심. 봉은 쑥인데요. 꼬불꼬불한 마음. 꼬불꼬불한 마음은 뭐냐면 이제 저런 겁니다. 어떤 물건이 있다. 그러면 큰 사물은 크게 쓰는 게 용되고요. 작은 사물은 작게 쓰는 겁니다.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이 가진 자연의 본성에 맞춰서 그 대상을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큰 건 크게 쓰고 작은 건 작게 쓰고.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겠죠. 꼭 큰 게 위대하고 가치 있고 이게 아니라 큰 건 큰 것대로 작은 건 작은 것대로 가치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 쓰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쓰지 못하는 이유는 꼬불꼬불한 마음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색안경을 끼고 상대를 바라보는 거죠. 오직 자기 욕망에 맞춰서 대상 사물을 이용하려고 할 때 이런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서 비판하는데 그때 쑥을 써요. 봉자인데 쑥봉자거든요. 이 봉은 뭐냐면 쑥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쑥도 뭐 애가 있죠. 쑥입니다. 그리고 이제 호도 있고요. 이것도 쑥이에요. 그리고 인도 있고요. 진도 있고요. 이게 다 쑥이에요. 다 쑥인데 봉이라는 쑥은 꼬불꼬불하게 자라는 쑥이에요. 꼬불꼬불하게 자라는 쑥입니다. 그러니까 왜 순자에 보면 저런 표현이 나오죠. 마음이 꼬불꼬불하게 못됐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자연 사물에 빗대서 해시의 마음을 비판한 겁니다. 순자에도 보면 저런 말이 나오거든요. 순자 성악설이잖아요. 봉생마중. 꼬불꼬불하게 자라는 쑥이 곧게 자라는 삶 가운데서 자라게 되면 불부이직하고 받쳐주지 않아도 저절로 곧게 자란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곧게 자라는 건 삶이고 이놈은 꼬불꼬불하게 자라는 거예요. 순자는 이제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 이래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런 곧게 자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면 사람들이 다 곧게 자란다는 거예요. 곧게 자라는데 곧게 자라는 애들 다 쳐버리면 꼬불꼬불하게 자라는 자만 남게 되겠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회에도 곧게
곧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다 제거해버리면 꼬불꼬불한 사람들만 남게 되겠죠. 뭐 인간의 악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시스템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뭐 순자의 그 문명론입니다. 순자의 문명론이에요. 근데 어쨌든 뭐 그건 조금 다른 얘기지만 봉이라는 게 역시 그런 뜻으로 쓰인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뭐 사람을 대할 때도 꼬불꼬불한 마음을 가지고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겠죠. 자기 욕망에 맞춰서 생각을 하니까 어떤 사람은 쓸모가 있고 어떤 사람은 쓸모가 없고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게 되겠죠. 장자 이제 그런 게 옳지 않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장자 전편의 맥락으로 볼 때는 완전하게 그 장자의 생각을 다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크게 쓴다, 작게 쓴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쓸모 있는 걸 쓸모 있게 쓴다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자는 무용의 철학자이기 때문에 아예 무용을 얘기하는 사람이거든요. 정말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게 대용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장의 내용은 사실은 이걸 보면 이제 그 마지막 문장에 보면 부호강호라고 해서 야 나에게 자네에게 커다란 박씨가 있다면 그걸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부호강호. 물에 띄워놓고 강과 호수에서 떠다닐 생각하지 않는가. 이런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혜씨가 그 박씨를 제대로 쓰지 못했고 그 박씨를 제대로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제 실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혜씨는 잘 쓰지 못한 사람이고 장자는 잘 쓴 사람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한 논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잘 쓰자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완전히 무용의 경지에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5장에 나오는 완전히 무용이에요. 우리가 뭐 유용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사실은 이 세상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를 직접 하고 있는 게 5장이에요. 사실 장자 전편의 그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5장이 장자가 얘기하는 가장 큰 가치고 이 4장은 그럭저럭 뭐 사람이든 사물이든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비판거리로는 그럭저럭 쓸모가 있는 논리고 사실 장자가 정말 이야기하고자 하는 무용의 가치를 완전하게 드러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4장과 5장은 약간 상반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현재 여러 가지 문제를 장자식으로 이제 풀어본다 그러면 뭐 우리 현재 교육의 문제점, 그럼 뭐 모든 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게 입시 위주의 교육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입시라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죠. 교육의 목적이 입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이제 뭐 홍익 인간의 이념 이게 아니고 입시예요. 홍익 입시의 이념이에요. 홍익 인간이 아니에요. 다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익 입시의 이념을 갖고 이제 사는 건데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자 뭐 이게 아니고 입시에 이롭게 하는 게 이제 지상의 목적입니다. 지상의 목적이 틀림없는 게 각 고등학교마다 그렇게 다 써붙여 놨잖아요. 어디 대학교 몇 명 갖고 뭐 어디 대학교 몇 명 갖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써져 있잖아요. 그게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 적절하지 않으니까 그 앞으로는 그 쓰지 않도록 해라. 내가 없어지겠습니까? 뭐 그게 계속 아마 걸릴 겁니다. 심지어 뭐 대학에서도 그러고 있어요. 대학에서도 무슨 아무개가 뭐 사법고시 패스했다, 뭐 행정고시 패스했다 그러면 플래카드가 쫙 붙잖아요. 아무개야 친하게 지내 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학교 가면 뭐 계속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대학이 이거 꼴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이제 명문대일수록 그게 더 많아요. 그거 많이 붙는 게 명문대죠. 명문 맞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목적이 있는 공부라고 하는 게 이제 수단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이나 중학교 교육이나 이게 전부 어떤 미래의 어떤 중대한 인생의 어떤 권리를 얻기 위해서 현재 소중한 것들을 다 포기하도록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인권이 침해돼도 참고,
기숙사에 카메라를 설치해도 다 동의하는 식으로 진정으로 동의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그게. 동의해도 안 되고요. 그 거리 수단이 될 수가 없는 건데, 그러고서도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 그런 식으로 어떤 일정한 시기에 우리 아이들이 마땅히 그 배우고 가르쳐야 될 그것을 다른 큰 목적을 위해서 수단화해버리는 것. 그러니까 입시가 가장 큰 문제죠. 그런데 이제 그런 데에 그런 시스템을 부정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뭐 여러 가지 대안학교 같은 거 만들잖아요. 대안학교를 하기도 하고 또 무슨 대안학교도 종류가 뭐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또 홈스쿨링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성공적인 모델로 자주 언론에 소개가 되잖아요. 소개가 되는데 이제 그 결론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입시에 성공했다는 게 또 그렇게 해서 입시에 성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정도 4장 정도 맥락입니다. 너는 그걸 잘 못 쓰지만 나는 그걸 잘 쓸 수 있어. 나라면 그거 깨버리지 않고 그걸 배로 만들어 갖고 강과 호수에 뛰어 갖고 거기에서 이렇게 이리저리 흘러 다니면서 유유자적할 거야. 아주 유용하게 뭐 잘 썼다고는 하겠지만 어쨌든 같은 논리거든요. 그러면 뭐 정규 과정을 밟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했더니 성공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이제 같은 겁니다. 어차피 뭐 이쪽은 기존의 방식대로 한 거고 좀 다른 방식으로 해서 똑같이 그걸 수단화해서 만든 거죠. 그러면 이제 논리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가는 게 5장의 논리예요. 근데 이건 이제 사실은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그건, 이제 이 장자라는 인물의, 그, 진면목이 이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냥 쉽게 동의하기도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인정하기도 어려운 그런 맥락들이 5장에 많이 나옵니다. 그걸 이제 한번 살펴보죠. 여기는 이제 앞에는 커다란 박씨였는데, 여기서는 이제 장자가, 셰시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 커다란 나무가 있다.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대수요. 큰 나무가 있는데, 이게 가죽나무라고 하더라. 이제 가죽나무라고도 하고, 가죽나무라고도 해요. 이게 장자의 가죽나무가 이제 이거 젖자로 나오기도 하고, 이 춘자로 나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역시 소요일편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대춘나무는 이를테면 그 8,000년을 봄으로 삼고 또 8,000년을 가을로 삼아요. 그러니까 이 대춘나무의 봄은 인간은 이제 3개월 한 90일 정도가 봄이고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세계에서의 기준이요. 그리고 또 3개월 정도가 가을에 해당하죠. 그런데 이 대춘나무는 8,000년을 봄으로 삼고 8,000년을 가을로 삼아요. 춘추. 그러면 겨울도 8,000년이고 여름도 8,000년인 거죠. 추나 추동인데 그 중에서 봄춘자와 가을추자만 떼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나 추동을 다 8,000년으로 삼으면 48에 32, 1년이 32,000년이 되겠죠. 근데 인간을 기준으로 얘기하면 얘기 같은 문헌에 보면 인간이 이제 그 유년기를 거치고 이 유가 있고 도가 있고 유가 있고 그리고 약 그리고 강, 이 장, 그리고 애, 이 8세, 유는 이제 6세 이하, 그리고 요건 도는 8세, 약은 20세, 이건 30세, 장은 40세, 애는 50세입니다. 애라는 글자가 시든다는 뜻이에요. 이때부터 시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60을 뭐라 그러고, 그리고
70을 노라 그래요. 인생 70 고래 일할 때 노는 70을 노라 그럽니다. 70세 노인을 노라 그러고 60세 노인을 모라 그러고 기라 그러고요. 60세 노인을 기라 그러고 기로 그러면 60세 노인과 70세 노인을 뜻합니다. 그리고 80, 90세를 한꺼번에 모라 그래요. 80세, 90세를. 그리고 100년을 기라 그럽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게 되면 100년을 기약한다고 해서 100년이 기약한다. 그래서 기라 그럽니다. 그리고 왜 50세가 시들레자가 됐냐면 인생을 100년으로 볼 때 절반까지는 성장이고 그때부터는 내리막길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꼭 그렇지는 않겠죠. 한 30세 되면 내리막이라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100년을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 이거예요. 30세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20살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역시 100년을 그렇게 산다 그러면 1년이 32,000년이니까 거기다가 곱하기 100 하면 320만 년을 사는 게 이게 대충 나무예요. 장자에 나온 아까 나온 역사수라고 하는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수라고 하는 나무가 등장할 때 장석이 나오고 아까 장석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역사수 상술이 나옵니다. 어디에 심어졌냐면 토지신을 모시는 사당에 심어진 거예요. 이제 요게 역사수예요. 그리고 이제 장석의 제자가 있어요. 근데 제자가 왜 이렇게 훌륭한 나무를 보고 선생님께서 그냥 지나가십니까? 제가 선생님 따라다닌 뒤로 이렇게 훌륭한 목재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장석이 뭐라 그러냐면 산목이다. 산목이 산자는 우리가 흩을 산자 쓰는데요. 잡목이다 이런 뜻입니다. 잡목이다. 원래 잡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그 분류 체계에 속하지 않는 것. 잡동사니 이게 잡이잖아요. 식물학자가 보면 잡초가 없죠. 이름을 다 아니까. 근데 우리가 보면 잡초가 많잖아요. 이렇게 잡초가. 왜 잡초겠어요? 먹을 수도 없고 관상용도 안 되고 그러면 다 잡초잖아요. 근데 세상에 잡초란 게 있겠습니까? 알고 보면 다 이유가 있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제 장석이 산목이다. 잡목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그래서 쓸모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크게 자랄 수 있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역사수가 장석이 이제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현몽합니다. 꿈에 나타나요. 꿈에 나타나서 역사수가 장석에 따집니다. 야, 너야말로 산인 아니냐. 너야말로 잡인이다. 이러면서요. 니네는 똑같은 처지인데 네가 어떻게 감히 나를 대상으로 그렇게 산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따져요. 그리고 사실은 참 고맙다. 나는 평생 동안 추구해온 게 이 무용이다. 무용. 유용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한 줌 정도 되는 나무가 되면 다 잘라내지고 크게 자라면 그러니까 한 줌 정도 크기로 자라게 되면은 원숭이 말뚝을 구하는 자가 와서 배워가고 또 마름들이 큰 나무로 자라게 되면은 이 큰 집 지을 때 대들보로 잘 나가고 또 부잣집에서 그 관 옆에 붙이는 판목으로 잘 나가고 다 그런다. 그래서 쓸모가 없어지기를 내가 계속 바랬는데 참 그 점 고맙다. 네가 쓸모없다고 해줘서 고맙다. 이제 나는 천수를 누릴 수 있겠다. 근데 이 제자가 나를 한참 쳐다볼 때 참 무서웠다. 쓸모있다 이러니까. 사실은 내가 큰 가치로 무용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따져요. 따지면서 마지막에 너야말로 산인 아니냐. 너야말로 잡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 장석이 꿈에서 깨요. 꿈에서 깨고 전몽을 합니다. 내가 꾼 이 꿈이 길몽인가 흉몽인가 이걸 점쳐보는 거예요. 전몽입니다. 또 꿈 이야기에 또 장자의 아주 중요한 맥락으로 나오거든요. 여러 차례.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랬더니 장석의 제자가 따집니다. 아니 역사수가 정말 그 무용을 추구했다면 왜 이 사당에 자라느냐. 그게 의존하는
의존하려고 해서 그렇게 잘하는 거야. 그 사당을 선택해서 잘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장석이 꾸짖죠. 그거는 이미 이 역사수의 입장에서 보면은 각기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데 추구하는 가치가 자신과 같지 않다고 해서 쓸데없이 흠을 잡는 이야기로 치부할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제자를 꾸짖습니다. 조용히 해라.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각자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데 자신과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물을 잡이라고 이렇게 분류하는 것은 굉장히 폭력적이라는 얘기를 거기서 지적을 합니다. 그 맥락은 이제 비슷한 내용이 계속 장자에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요 이야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도 이제 같은 맥락이 이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큰 나무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게 남백작이라는 인물이 이제 남백작이라는 인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됐어. 실사가 이렇게 들어가 있기도 한데 이 남백작이라는 인물은 바로 이제 다음 주에 할 재물론에 보면은 남곽작이라고 있어요. 요 흑토자가 들어간 글자도 있고 실사 들어간 글자도 있고 기약한다는 뜻으로도 다 들어가 있는데 다 같은 뜻입니다. 도의 근원을 아는 사람 뭐 이런 뜻인데요. 중요한 건 이 뒤에 게 아니라 남곽 이게 중요합니다. 곽이라고 하는 건 성곽을 뜻하는데 성은 내성이고 곽은 외곽이에요. 그러니까 고대에 성 안에는 귀족들이 살았고 외곽 성 바깥에 내성 바깥에는 평민들이 살고 곽 밖에는 천민이 삽니다. 근데 이제 남곽자기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남곽자기와 남백자기가 같은 사람으로 추정을 합니다. 이 남백자기가 상구라는 곳에 갔다가 상구라고 하는 게 이제 상이 은나라를 뜻하거든요. 상나라. 상나라의 도읍지가 있었던 곳인데 지금은 폐허가 되어버린 곳. 그 상구의 들판에서 놀다가 커다란 나무를 만납니다. 커다란 나무를 보고 야 이게 참 엄청나게 큰 나무구나. 쓸모가 많겠네 하고 봤더니 뿌리가 울퉁불퉁하고 또 이 가지는 구불구불해서 쓸 수가 없고 그리고 나무에는 진액이 흘러내려서 이 기둥을 문짝을 만들 수도 없고 문짝에 사람 손이 닿아야 되는데 진액이 흘러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기둥을 만들자니 쉽게 좀이 슬어서 쉽게 부서져 버린다. 그리고 그 잎사귀를 따서 입에 한번 대봤더니 맛을 봤더니 사람이 광정 3일 동안 사흘 동안 정신이 나가서 헤매게 되더라. 그러면서 이 남백자기가 이 나무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처럼 천수를 누릴 수 있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마 신인도 세상에 사는 신인은 이제 장자에 보면 도인이 나오고 지인이 나오고 지인이요. 도인, 지인, 신인, 성인 다 같은 사람들입니다. 장자의 성인은 천하를 잘 다스린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잘 지킨 사람, 자기 수양을 잘한 사람이거든요. 그때 수양이라고 할 때 수는 유가적 맥락이 있지만 양은 양생입니다. 그러니까 양생을 잘한 존재를 신인이라 그런 거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나무가 320만 년까지 살고 하니까 양생을 잘한 사물의 대표로 이 크다란 나무가 등장한 거예요. 그 크다란 나무의 이 두 번째 이야기가 요 해시의 요 5장입니다. 해시가 등장한 요 5장. 요걸 한번. 예, 거기 잠깐 보시면 제가 그 제목을 낮잠 자는 장자 이렇게 붙여놨죠. 여기 이제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게 소요라는 개념도 여기서 나옵니다. 이 소요유잖아요, 지금. 유는 노는 거라 그랬죠. 노는 거고요.
소요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데 방황과 짝을 이루는 말입니다. 소요, 방황. 이 두 말이 이 5장을 이해하는 열쇠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요는 어떤 말, 소요한다 그러면 우리가 아주 멋진 여유를 즐기는 멋진 삶의 태도 뭐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죠. 그리고 그런데 방황은 뭐 그렇게 좋은 뜻으로 쓰이지 않죠. 내가 한때 방황했을 때, 뭐 내가 젊은 시절 방황했을 때, 뭐 이러면 안 좋은 의미잖아요.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고 아니면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거, 그게 방황이잖아요. 방황은 이제 이게 왼쪽에 있는 게 길이에요, 둘 다. 여기 길입니다. 본래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갈 행자거든요. 길을 간다는 뜻도 되고, 그리고 갈림길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큰 길 이런 뜻도 되고요. 그게 이제 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황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황을 알지 못해서 헤매는 것. 그게 방황이에요. 아주 안 좋은 뜻이죠. 그런데 장자에서는 이게 아주 좋은 뜻으로 쓰입니다. 이 방황은 자유라는 말과 거의 같은 맥락을 써요. 자유롭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태. 거꾸로 얘기하면 아무 데나 가도 되는 겁니다. 안 가도 되고요. 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죠. 안 가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 가는 것이 가장 나은 시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전쟁과 폭력의 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방황은 물리적 공간, 그러니까 길이 있을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헤매는 모습, 그게 이제 방황이고요. 소요는 이제 이게 공간적 개념을 장자식으로 표현한 거라면, 소요는 시간 개념을 장자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거는 이제 이 명나라 말기 청나라 초기 방이지라는 학자 또 등장하죠. 이 방이지라는 학자가 이 소요를 어떻게 풀으려냐면, 이 옛날에는 이렇게도 썼고, 초요라고도 썼고, 또 소요라고도 썼다. 물숫자를 넣었어요. 그리고 이게 수유와 같다. 이렇게. 네, 수유. 수유는 중용의 수유가 나와요. 도야자는 불가 수유리야자니 잠깐 이런 뜻입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이 중용에서 얘기하는 도는 장자의 도와는 다릅니다. 중용의 도 그러면은 유가문헌이 중용이죠. 중용지도. 이때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거대화하는 그 맥락이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중용에는 인간이 자기의 내면에 있는 중과 화라는 가치. 중은 희로애락의 감정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 그리고 화는 발생했는데 희로애락이 모두 절도에 맞는 것. 그러니까 감정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는 선입니다. 그리고 감정이 발생했는데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고, 노여워해야 할 때 노여워하고, 슬퍼해야 할 때 슬퍼하고, 즐거워해야 할 때 즐거워하면 그게 화입니다. 이게 이제 치, 나의 그 수신의 노력에 의해서 극진이 이루어지면 인간이 어떤 존재가 되느냐, 천지와 대등한 존재가 된다. 이게 중용의 기획입니다. 내가 곧 우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학은 내가 곧 세계다. 이런 뜻이에요. 평천하. 중용은 내가 곧 우주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 방식의 인간의 거대화를 추구하는 거고요. 그 장자는 이제 그 반대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왜소한지 한번 봐라. 이거예요. 우리 존재의 근거가 없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맥락이 다르죠. 근데 거기에 중용에도 보면 수유라는 말이 나와요. 중용의 도가 그렇게 거대한 기획을 깔고 있는데, 사실은 그 중용의 도가 어디에 있느냐. 일상 속에 있다. 일상. 우주와 일체가 되는 그 어떤 거대한 인간의 모습이 사실은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거다. 부부 사이에서 드러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중용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도라고 하는 것은 불가수율, 잠깐도 인간이 떠날 수 없다. 가리면 비도해라. 우리가 떠날 수 있다면 그건 도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여기 뭐 중요한 건 수유라는 뜻, 잠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수유라고 하는 거는 이 고대 동아시아에서의 시간 단위입니다. 그래서 1주야가 30수유예요. 지금은 1주야가 24시간이잖아요.
이건 이제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쭉 온 거죠. 12진품, 60진품 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일반화 되기 전에는 수유를 썼거든요. 하루 전체가 30수유예요. 그러면 1수유는 48분이 됩니다. 네. 그게 소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요의 노님 이렇게 되면 소요를 보통 산책하는 걸로, 산보하는 걸로 많이 비유를 하는데, 산보를 뭐 48분 정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 산 꼭대기까지 끝까지 올라가 버리라, 이건 아닌 거예요. 그 목적이 없어야 됩니다. 꼭 올라가지 않아도 되고 적당히 논의다가 그만두는 것, 이게 소요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물고기 이야기를 들면서 장자적 사유와 육아적 사유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이제 어떤 사람과 아주 가까이 지내고 싶죠. 친밀하게 지내고 싶고. 그런데 때로는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그 부담이 될 수가 있죠.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원래 본능적으로 이렇게 협력하는 동물이다, 이런 주장은 많지 않거든요. 프로이트도 그렇고 다윈도 그렇고 꼭 그렇게 협력하고 뭐 함께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뭐라 그랬냐면 그 인간이 함께하는 것은, 사람들이 함께 사는 것은 고슴도치의 겨울나기와 같다 이러죠. 이게 겨울이 돼서 추우니까 같이 모여야 되는데 가까이 가니까 찔리는 거죠. 가까이 있으면 그렇게 상처를 주고받고 이렇게 사는 거죠. 제가 이제 잡담입니다만 목요일 날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를 했는데 이게 14년 만에 이사를 해서 이게 버릴 것도 너무 많고 힘들더라고요. 근데 가면 이제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다다다닥 붙어 사니까 서로 이렇게 층간 소음부터 시작해서 물 내리는 소리 뭐 이렇게 다 들리잖아요. 그렇게 서로 찌르면서 사는 겁니다. 이사 가기 전에 뭐 이렇게 내부 수리하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럼 뭐 드릴도 받고 드르륵 해서 뭐 윗집 아랫집에 뭐 죄송합니다 이렇게 써 붙이고 뭐 이랬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아마 자기들도 이사할 테니까 그렇죠. 이렇게 서로 폐를 끼치면서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거죠. 가까이 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장자는 이제 너무 가까이 가지 마라 이거예요. 적당히 소요의 거리를 두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갈 수 있고, 너무 가까이 가게 되면 서로 찌르게 되는 거죠. 서로 찌르게. 그러니까 아무리 우호적인 관계라 하더라도 서로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한다. 이게 이제 소요의 관계입니다. 이런 맥락이 이제 이 우화 속에 이제 들어와 있는데요. 우화의 본격적인 내용은 잠깐 쉬었다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한번 읽어보신 상태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그 5장을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는 뭐 박씨를 얘기하면서 박씨가 쓸모없어서 부셔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장자를 직접 공격하진 않았죠. 예, 직접 공격하지 않았는데 장자가 알아듣고 해시에게 이제 반박하는 맥락이었는데 그걸로 불충분했던 모양입니다. 해시가 이제 이번에는 직접 장자를 직접 공격합니다. 자기에게 이제 커다란 나무가 있는데 그 가죽나무라는 거다. 그런데 이 가지도 그렇고 뭐 뿌리도 그렇고 줄기도 그렇고 하나도 쓸모가 없어서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는다. 길가에 서 있는데도, 사람들이 접근하기 쉬운 길가에 서 있는데도 어떤 목수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다. 결국 이게 이 나무가 참 터무니없을 정도로 크지만 무용,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근데 자네도 그렇다 이거예요. 장자 자네도 자네가 하는 이야기가 대의무용, 크기만 하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중소동거야. 모든 사람들이, 장자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소동거 다 떠나버린다 이게 중소동거야. 그러니까 네가 하는 얘기가 전부 황당하고 뭐 거창하기만 하지 쓸모가 없다. 그래서 다 떠나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아픈 데를 찌른 거죠. 어떻게 인기가 없다 이런 얘기죠. 인기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아픈 데를 찌르니까 장자도 더 세게 받아칩니다. 직접 해시를 지목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장자가 하는 얘기는 이제 리성 얘기를 합니다.
이제 리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살쾡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이나 승냥이 얘기를 하면서 자네 저 승냥이 본 적 없나? 승냥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제가 이 번역은 살쾡이라고 했는데요. 살쾡이, 승냥이 뭐 다 같은 종류입니다. 살쾡이 본 적이 없나? 이 살쾡이라는 녀석은 이 육식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놀러 나오는 짐승들, 뭐 닭이나 뭐 개나 뭐 이런 걸 노리고 있다가 덮쳐서 잡아먹는다 이거예요. 잡아먹는데 이게 동서를 구분하지 않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결국 덫이나 그물에 걸려서 죽고 만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해시를 지목해서 얘기하는 거죠. 쓸모 있다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승냥이나 살쾡이가 날뛰면서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다. 그걸 인간 세상에 비교를 하면 그게 전쟁이 되는 거죠. 전쟁이요. 그러면서 장자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네에게 커다란 나무가 있다면, 아까는 커다란 박씨가 있다면 어찌 그걸 강이나 호수에 띄워놓고 그 위에서 자적할 생각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같은 맥락으로 커다란 나무가 있다면 왜 이렇게 하지 않느냐. 자네에게 커다란 나무가 있다면 어찌하여 불려 이렇게 할 것을 생각하지 않는가. 그 나무를 무하유지향, 무하유의 고을, 하유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또는 어디에도 있지 않은 고을이에요. 유토피아죠, 유토피아. 유토피아가 이 토포스라는 말이 장소라는 뜻입니다. 유라고 하는 건 부정하는 말이고요. 이 지상에 없는 곳, 그게 유토피아입니다. 이 지상에 없는 곳. 그러니까 무하유,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고을, 무하유의 고을입니다. 이 무하유의 고을, 그리고 또 광막지향. 광은 넓다는 뜻이죠. 아득히 넓은 고을. 무하유의 고을에 있는 아득히 넓은 들판에 불수지, 하불, 여자는 앞에 나왔던 거고요. 이게 아니고 하불수지요. 여자가 아니고 심을 숫자 썼어요. 어찌하여 그 나무를, 갈짓자는 그 나무를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어찌하여 그 나무를 무하유의 고을, 광막한 들판에 불수, 심어서 이렇게 하지 않는가, 이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소요 침화기하며 그 나무 아래서 소요 잠시 동안 침화, 누워서 잠자는 겁니다. 왜 낮잠 자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 나무 아래서 누워서 잠잘 생각을 하지 않는가? 뭐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또 방황 얘기예요. 방황호 무위. 우리 노장사상 하면 무위를 가장 먼저 떠올리잖아요. 무위 자연. 여기는 자연이란 말이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뒤에 등장하고요. 방황호 무위 기쳤고, 기치고. 어찌하여 그 나무 아래에서 소요 잠깐 동안 누워서 잠자고, 또 그 나무 곁에서 기칙, 그 나무 옆에서 무위, 아무 하는 일 없이 방황하면서 아무 하는 일이 없게 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제 핵심 뭐냐면 무하유의 고을 아득히 넓은 들판에 그 나무를 심어놓고 그 나무 아래서 낮잠이나 자고 그 나무 아래서 아무 하는 일 없이
이리저리 방황하지 않는가. 이제 맥락이 이제 분명해지죠. 나는 셰시는 이제 저렇게 생각한 거죠. 커다란 나무가 있다. 그러면 이 나무를 어디에다 쓸까? 내 목적에 맞추어서.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야, 이걸 가지고 기둥을 만들어 볼까? 그러는데 나무가 쉽게 좀이 들어요. 그런 나무를 갖고 기둥을 만들었다가는 집이 무너져 버리겠죠. 이 나무를 갖고 문짝을 만들까? 했는데 나무에 보니까 진액이 막 흘러내려요. 문짝을 만들면 손을 댈 수가 없겠죠. 그리고 이 나무를 재단해서 먹줄에 맞춰서 곱게 잘라볼까 했더니 나무가 울퉁불퉁해요. 그러니까 어디에도 맞춰서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모가 없네 하고 실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무를 어떻게 써볼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근본적으로 나무 이야기냐? 나무 이야기가 아니죠. 논어에 하기 시습지 불형료로 할 때 새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근본적으로 새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하는 게 아닙니다. 비유니까. 사람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죠. 새가 배우기 위해서 날갯짓 하는 것처럼 사람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학습하는 겁니다. 장자도 마찬가지겠죠. 이 커다란 나무를 가지고 어디에다 어떻게 쓸까? 이거는 혜시고, 야, 그 나무를 있는 그대로 놔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장자거든요. 그 사람을. 그러면 이제 혜시가 완전히 이제 한 방 먹은 겁니다. 이 나무를 가지고 어디다 어떻게 쓸까 그랬는데, 야, 그 나무 밑에서 잠자고, 그 나무 밑에서 아무 하는 일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완전 뒤통수를 맞은 거죠. 완전히 다른 방식의 사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자가 여기서 노리는 거는 세상에 유용하다고 하는 가치. 이게 이제 욕망에 맞춰서 분명하게 움직일 때 쓸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자는 지금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낮잠이나 자고 아무 하는 일 없이 방황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에 장자가 살았던 이 전국 시대에 방황하지 않고 또 무의하지 않고 아무 하는 일 없이 무의도식이라고 봐도 됩니다. 하는 일 없이 밥만 먹고 무의도식. 전혀 안 좋은 의미로 쓰이죠, 우린 보통. 그리고 방황하고 또 누워서 낮잠이나 자고 산책이나 잠시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 하는 일이 뭐냐? 전쟁인 거죠. 전국시대니까. 전부 전쟁터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성공하면 뭘 하는가? 성공하면 남을 죽이는 거고요. 실패하면요. 자기가 죽는 거고. 전국시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시대의 전쟁과 근본적으로 다를 건 없습니다. 원래 이제 이게 공자가 활동했던 춘추시대만 하더라도 전쟁이란 게 그렇게 참혹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나라와 초나라가 전쟁한다. 이렇게 되면 제나라 황공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초나라가 중원으로 진출하려니까 막아요. 막으면 이제 이 황공이 설득을 합니다. 초나라가 중원으로 진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명분을 갖고 싸워서 초나라가 물러나는 식이에요. 유혈전이 별로 없어요. 사람이 많이 죽지 않고요. 사람 죽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명분으로 싸움이 끝났는데 전국시대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춘추시대에 800개의 제후가 있었는데 전국시대가 되면 7개밖에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맹자가 활동할 때까지만 해도 송나라도 있었고 추나라도 있었고 몇 개 있었어요. 몇 개 더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7개밖에 남지 않으니까 수백 개의 나라가 멸망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혼란의 시대인 거죠. 그런 대혼란의 시대에 이 국가라고 하는 그 당시 지금 현재 우리 국가보다는 훨씬 더 느슨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맹자 같은 데도 보면은 어떤 나라에 살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살면 됩니다. 지금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살 수가 없죠. 일단은 뭐 여권이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공항에서 아마 라면 끓여 먹으면서 살아야 될 겁니다. 지금 불가능하죠. 지금이 훨씬 더 강력한 국가 체제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옮겨 다닐 수도 있었어요. 옮겨 다닐 수 있었지만 춘추 시대의 국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이 춘추 시대의 국은 하나의 도시 국가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곡부다.
공자가 태어났던 곡부현, 이게 이제 노나라 수도고, 노나라 수도를 중심으로 점점 연결되어 있는 도시국가의 체제예요. 이 사이에는 무인지경이 많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실 정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태산으로 들어가 숨어 살면 됩니다. 그게 권력에 미치지 않고요. 실제 얘기 같은 데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 공자가 태산 깊은 곳을 지나다 보니까 어떤 여인네가 무덤 3개 앞에서 통곡을 하고 있어요. 그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재작년에는 우리 시아버지가 범에 물려 죽었고, 작년에는 남편이 범에 물려 죽었고, 이번에는 내 자식이 범에 물려 죽었다. 그러면서 통곡을 해요. 그러니까 공자가 그러면 사람이 사는 곳으로 왜 가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여기에는 가혹한 정치가 없습니다. 가혹한 정치가 없다. 네. 가혹한 정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공자가 얘들아 잘 받아두어라. 가정이 맹어호라. 가혹한 정치는 범보다 더 무섭다.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런 거 보면 어쨌든 가서 범은 만나더라도 정치의 힘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가서 살 수는 있는 거죠. 그런데 전국시대가 되면은 그런 상황이 사라집니다. 춘추시대의 국가들은 국경선을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국경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근데 전국시대가 되면은 비로소 국경선이 생깁니다. 땅 따먹기 시작한 거죠. 그게 이제 완전히 격렬해져서 자고 일어나면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식의 전쟁에 불을 댕긴 게 이 진나라고요. 그 전까지는 전쟁이 일어나면 유혈전이 드물었고, 직접 이제 사람과 사람이 죽이고 하는 그런 일이 드물었는데, 전국시대에 접어들게 되면 이제 뭐 손자 같은 사람도 나오기 시작하고요. 직접 이제 유혈전이 벌어지고, 그리고 그 결과 다른 나라의 영토를 병합한다든지 하는 막대한 이익을 추구합니다.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고, 특히 진나라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는 전쟁이 일어나면 상대를 죽이고 말았는데, 진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의 허리를 베서 죽였다. 그러면 포상이 갑니다. 죽인 수만큼 이제 대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가서 내가 몇 명 주겠다 이렇게 주장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래서 끔찍합니다만 목을 베서 그걸 막 이렇게 수집을 해서 내가 죽인 애들이 몇 명이다 뭐 이런 식이 되니까 졸지에 이 진나라 군대는 공포의 군대가 돼버린 거죠. 이때부터 이제 전쟁이 이제 가혹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쟁 양상은 이제 갈수록 더 가혹해졌죠. 그래서 어쨌든 이 당시 고대의 전쟁, 그 춘추시대까지의 전쟁은 전쟁이 일어나봤자 군인들끼리 죽고 죽였는데, 병사들이 죽고 죽이고 뭐 이랬는데, 전국시대에 접어들게 되면 백성들이 거기에 희생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대로 올수록 그 군인보다 민간인 사망자가 더 많아지잖아요. 그게 이제 전쟁인데, 그런 가혹한 전쟁이, 참혹한 전쟁이 시작됐고, 그걸 고발하고 있는 건 맹자로 충분하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상황에서 장자가 이제 나는 뭘 할 것이냐 할 때 소요, 방황, 치마, 무의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고, 여기서 낮잠이나 자겠다. 군대에서 이제 징집을 하는 거죠. 징집을 하면 장자는 도망갈 사람입니다. 도망가는데 이제 어떤 거창한 명분이나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뭐 요즘도 이제 뭐 병력 거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면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양심의 자유, 뭐 이런 걸 제시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어떤 또 종교적인 그 이유를 들이대기도 하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그게 나름대로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뭐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렇게 되면 감옥밖에 갈 곳이 없죠. 다른 대체 복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러 그 기관에서 노력 중이지만 아직 뭐 뾰족한 방법은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그 생각이 이렇게 좁은 거죠. 거기에 들어오지 않으면 이제 낙인 찍히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 그런 그럴싸한 이유나 양심의 자유나 이런 걸 제시해서 거부를 하면 그래도 인정을 받는데, 장자는 인정 못 받습니다. 그냥
너 왜 안 왔어? 그럼 난 잠이나 잘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도망쳐버리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력을 어떤 양심의 자유나 종교적인 이유로 거부하는 사람들조차도 장자를 보면 저 사람은 좀 비겁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굉장히 좀 불편하잖아요. 제가 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용납하기가. 그런데 장자가 던지는 얘기는 비록 누워서 낮잠이나 자고 아무 하는 일 없이 방황할 망정, 차라리 그게 낫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갈 길을 분명하게 알고 인생의 목적이 뭔지 분명히 아는 사람, 그리고 또 낮잠 자지 않고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 당시에는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수록 오히려 세상은 점점 더 나빠지는 거죠. 사육은 더 자행되는 거고요. 그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자격이 필요한가? 자격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는가? 자격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무기력하고 비겁하고 또 뭐 긍정적으로 바라볼 그 성격이 전혀 없다 하더라도 나쁜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자격이 필요 없다. 이게 장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떤 사람이 우리가 통념상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사람의 뭐 인격이나 평소의 행위나 이런 걸 문제 삼는 경향이 있죠. 아마 장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게 사실은 보면은 유용이라고 하는 가치를 들이대면서 인간을 재단하는 시대에 대한 저항이죠. 사실은 굉장히 소극적으로 보이지만 아주 강력한 저항입니다. 강력한 저항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시대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떤가? 이게 이제 이 당시는 이제 예를 들어서 징집을 한다 이러면은 이제 강제로 이제 끌고 가고 뭐 이런 방식인데, 그건 뭐 현대 사회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겪어온 이 현대사의 전쟁이라는 비극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일어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타의가 더 많았다고 봅니다. 6.25 전쟁이나 이런 것들은 타의에 의해서 저질러질 게 많겠죠. 원래 한 나라였는데 쪼개버렸잖아요. 쪼개버리고 38선으로 쪼갰잖아요. 38선이라는 선은 원래 있는 선인가요? 지구상 어디에 38선이 있습니까? 선이 없잖아요, 원래. 근데 이제 제국주의가 이제 강제로 잘라버린 거죠. 보이지 않는 선입니다. 원래 지상에 있는 선이 아니고요. 거기에 뭐 섬이 원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직선으로 그어진 국경선은 사실은 그 나라의 그 독자적인 국경선이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잘라져 버린 거죠. 그런 식이 이제 근본적인 원인이니까 그런 전쟁을 자의로 했다. 이렇게 보기 어렵죠.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다른 나라에 군대를 보낸 일이 있었죠. 뭐 그런 경우에는 오직 타의만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전쟁을 통한 막대한 이익, 뭐 경제 성장, 뭐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러니까 자기가 상당히 이제 개입되어 있는 건데 장자가 보면 그게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예를 들어서 그런 권력이 직접 뭐 주먹질을 해서 이렇게 붙잡아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람들을 이제 자본이라고 하는 걸 갖고 시장 속에서 움직이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잡담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제가 이사를 했거든요. 이사를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피곤합니다. 막 그 이사를 했다고 해서 이삿짐 정리하고 있을 수는 없고 할 거 다 하고 밤에 가서 막 정리를 하고 했더니 잠이 부족해가지고 강의를 하면서도 막 졸리고 그러는데요. 그 14년 만에 이사를 너무나 이제 가진 게 많더라고요. 안 가져도 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버리고 있는데, 그 얼핏 제가 든 게요. 가만히 있어봐. 옛날에 이사를 할 때는 친구들이 와서 도와주고 후배들이 와서 도와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죠? 제가 뭐 그동안에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했고, 뭐 후배한테 배신을 당한 거 없습니다. 그랬는데 아무도 없는 거죠. 14년 전에 이사할 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사했을 때는 후배들이 오고 친구들이 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막 책을 막 이렇게 막 던지듯이 막 나르기도 하고 뭐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14년 전 이사했을 때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그럼 지금 당연한 거죠. 지금 그 친구나 후배들이 해야 할 그 역할을 누가 하죠? 네, 이삿짐 센터가 하는 거죠. 서비스 사업으로 바뀐 거죠. 네. 그런가 하면은, 최근에 이제 그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그 사업 아이템 중에 하나가 상조 부문이죠. 상조 부문. 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 경희대 후마의 이문재 교수가 표현한 건데, 죽음이 죽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죽음이 죽었다. 죽음에 대한 의식이 이미 사라졌다. 뭐 이런 맥락으로. 상당히 깊은 맥락인데, 뭐 다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서비스 쪽으로 이제 바뀌어가는 거죠. 아직 그렇지 않은데도 있고 한데, 앞으로 이제 그렇게 되겠죠. 제사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씩 SNS나 이런 데 보면은 제사 지내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서 올리기도 하고 하잖아요. 제가 이제 언젠가 한번 본 걸 보면은 제사 상차림이나 이게 너무나 엉망인 거예요. 뭐 빈대떡 비슷하게 붙였는데 뭐 이렇게 파편이 뭐 수두룩하고 뭐 계란도 이렇게 잘랐는데 모양이 안 나는 거예요. 막 다 터지고 막 이렇게 됐더라고요. 제사를 진짜 무성의하게 지내는구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알고 보니 혼자서 지내는 거예요. 네. 혼자서 제사 지내니까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짠하더라고요. 야, 이게 이렇게 됐구나. 네. 그럼 이제 한 명 낳고 한 명 낳고 이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걸 누가 대신하느냐? 역시 또 그게 사업 아이템이 될 겁니다. 지금도 이제 이미 추석 상차림, 설 상차림, 뭐 차례용, 기제사용 이미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점차 그런 분들이 늘어나겠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제 그 전통사회, 꼭 전통사회가 아니라 공동체 사회에서는 예를 들어 농경을 근간으로 살아간다 이러면은 뭐 상여가 나갈 때 같이 매줘야 되고요. 왜냐하면 내가 매줘야 나도 죽는데 내가 죽으면 또 동네 사람들이 와서 매주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런 게 이제 다 사라지고 기업이 와서 이제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겠죠. 전쟁도 사실 비슷한 맥락이 있거든요. 현대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국가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군대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거죠. 이라크전이나 뭐 이런 데 실제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라크가 미국과 싸운 게 아니라 회사와 싸운 겁니다. 미국이라는 회사와 전쟁을 한 거죠. 그러니 뭐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뭐 전쟁도 그렇고 우리 일상의 대부분이 그런 시장화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이게 더 강해질 겁니다, 아마. 그래서 상례 절차라든지 제사 상차림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삿짐은 이미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일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인생에서의 통과 의례나 이런 부분들을 기업이 담당하게 되면 결국엔 기업의 수익에 알맞는 구조로 진행이 되겠죠. 그게 유용이라는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꼭 전쟁같이 참혹한 상황을 비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일상 속에서 유용이라는 가치가 절대적인 것이 되면 이제 장자나 아마 저런 식으로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러면 유용한가? 우리의 삶은 유용한가? 이런 질문을 던질 거거든요. 우리의 삶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칸트식으로 얘기하면요. 인간의 생존이라고 하는 건 정언명령입니다. 그 무조건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목적이지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칸트가. 제가 이제 논어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하지 말고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도 대하라. 그랬다 그랬죠. 칸트는 이제 언제나 동시에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언제나 동시에가 중요하고 그게 빠져버리면 다른 도덕론이나 칸트나 똑같아져요. 의미가 없습니다. 언제나 동시에라고 하는 건 우리가 평소에 인간관계를 수단으로 인간관계를 맺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과 협력을 한다든지 하는 것도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수단으로 보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뭐 오실 때 지하철 타시고 버스 타고 오셨지만
인간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오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는 이유는 버스 운전기사가 보고 싶어서 타는 건 결코 아니잖아요.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아, 반갑습니다. 참 뵙고 싶었습니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제 목적지로 데려다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는 거죠. 수단으로만 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버스 운전기사는 기계가 되는 거고요.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을 수단으로,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짐짝 취급하는 거게 되겠죠. 그러니까 언제나 동시에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칸트라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장자가 던진 질문에 대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우리 삶은 그럼 과연 유용한가? 이렇게 물으셨대요. 삶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유용, 무용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는 게 이제 칸트식이라면 장자는 그 질문을 끝까지 아마 제기를 할 겁니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떤 존재에 대해서도 사실은 유용하다고 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대하는 이 사물이나 또 모든 사람들을 유용하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물을 겁니다. 어떻게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여기서 전쟁을 하는 것도 죄송한데 질문 드려주세요. 이따가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한 10분 더 하고요. 예. 질문하실 거 생각하셨다가요. 예. 이제 제가 지금 계속 진행 중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장자식으로 얘기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던 게 이것과 저것을 이야기할 때 장자는 이것의 입장에서 저것을 바라보지만 말고 저것의 입장에서도 이것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전쟁에 나갔다 그러면 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적으로 규정하는 것 말고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적의 입장에서도 이쪽을 한번 바라봐야 된다 이거예요. 하늘 위에서 땅을 내려다보고 땅 위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처럼요.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 두 가지를 대등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유용하냐 무용하냐는 기준을 갖다 대지 않을 때 그 목적으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충분히 드러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때는 비로소 거기에 동의를 하면 장자와 대화할 수 있는 실마리가 생길 것 같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이야기도 얘는 지금 나무를 들고 있지만 사실은 그 나무라고 하는 게 사람인 거죠. 무하유의 고을,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그 이상향. 어떤 뜻이냐? 결국 어떤 삶을 해치는 어떤 것도 없는 세상. 이게 장자의 꿈인 거죠. 나의 삶을 해치는 어떤 것도 없는 세상. 그리고 광막지하. 한계 없이 아득한 들판. 거기서 자유롭게 노는 인간. 이게 우리가 볼 때는 그 전쟁과 폭력의 시대에 불가능할 것 같지만 장자는 그런 희망을 놓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무하유의 고을은 예를 들어서 굉장히 이제 절망적인 상황에서 희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를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그 17세기 영국에서 일어난 인클로즈 운동이라고 하는 게 기존의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던 그 공간을 이 모직 산업이 발달하면서 농민들을 다 내보내고 울타리를 친 다음에 거기에 수천 마리 양과 한 마리 개 그리고 목동 한 명 그리고 양을 치고 그 양으로부터 얻는 틀을 가지고 수익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이 농산물을 통해서 얻어내는 생산력보다 모직 산업을 통해서 얻는 생산력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더 유용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런 유용성의 잣대를 들이대게 되면은 결국 더 유용한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토마스 모어가 유토피아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그래서 마치 비웃는 것처럼 저렇게 얘기하죠. 너희 나라에는 양이 사람을 잡아먹는다며? 이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양이 어떻게 직접 사람을 잡아먹겠어요? 양이 죄가
있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사람을 쫓아내고 양을 키우는 방식이 수익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생산력이 아주 크게 발전할 때 그 이면에 희생되는 사람들의 모습, 그게 얼마나 이제 소중한 가치를 희생하는가를 살펴보면 역시 장자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 5장, 4장, 5장 이 정도 맥락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